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1,029명을 기록하면서 연일 1,000명 안팎을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내일 거리 두기 단계 조정을 발표합니다. 네, 1년 넘게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 3차 유행은 언제까지 계속될지 관련 내용들 짚어보겠습니다.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그리고 김수민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교수님 우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작년 초에 교수님 모시고 저희가 코로나19 얘기를 했는데 해가 바뀌어도 저희가 같은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쉽게 진정되지 않는 상황이고 오늘 발표된 어제 하루 동안의 수치도 1,029명입니다. 추세를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1,000명 넘겼을 때 정말 깜짝 놀랐는데 이제는 뭐 1,000명이라는 숫자를 보는 게 거의 일상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를 2.5 단계를 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고요. 예. 다만 이제 연말연시 특별 방역을 한다고 해서 이제 5인 이상 집합 금지가 된 것이 효과를 발휘하느냐 안 하느냐가 이제 초미의 관심사이죠. 네. 만일 이 부분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면 앞으로도 이 숫자는 우리가 계속 봐야 될 거고 지금 그러니까 내일 어떤 특단의 주말에 조치를 취한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위중증 환자나 사망자 숫자는 이미 1주, 2주, 3주 전에 발생한 환자들의 결과를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보름 뒤까지는 계속 볼 것이고요. 뭐 대단히 슬픈 예측이긴 하지만 아마 1월 중순이 되면 사망자 숫자가 1,000명이 넘어갈 겁니다. 아니 그렇게 되면 전 국민들이 떨었던 그 메르스 때의 39명 사망자, 그다음에 2009년 신종플루 때 273명 사망자를 뭐 훨씬 뛰어넘는 굉장한 큰 충격으로 다가오겠죠. 좀 어두운 전망을 해주신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수도권 2.5 단계 거리 두기를 시행한 지도 꽤 됐고 또 연말 특별 방역 대책을 시행했는데 그게 3일 그러니까 모레 종료가 되죠. 그래서 정부가 이 대책을 조정을 할지 또 시기를 늘릴지 여부를 이제 내일 결정한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좀 조정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3단계로 격상할 가능성은 굉장히 현저하게 낮아 보입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경제에 피해가 갈 수 있는 단계로 3단계를 보고 있는 것 같고 현재 급증세가 나타난다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3단계는 일단 지양을 할 것으로 보이는 거고요. 네. 그렇다고 해서 감소세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 또한 아니기 때문에 2.5 단계를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일단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월 3일에 끝나기로 했던 특별 방역 대책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5인 이하 모임이라든지 미만 모임이죠. 이렇게 강제를 하도록 돼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현재 뚜렷한 감소세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대책들은 더 연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관건은 식당 영업인데요. 9시 이후에는 배달만 할 수 있도록 매장 영업이 안 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일각에서는 9시 영업을 풀어주는 대신에 30-40% 정도로 좌석을 제한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제한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 정도가 마지막 검토 사항이 아닐까. 대부분은 그대로 단계라든지 또 특별 방역 대책 이런 것들은 유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네. 근데 지난 일주일 동안에 신규 확진자 평균이 1,000명을 넘었습니다. 1,007명인데 3단계 기준을 넘은 지는 사실 좀 됐거든요. 교수님께서는 잠시라도 3단계를 격상해서 확실히 좀 조여야 된다라는 일각의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한번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안 가겠다고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는 이유는 정부가 스스로 정해놓은 단계에서 한 번도 이렇게 자신 있게 발을 디딘 적이 없습니다. 조금씩 멈칫거리고 이제 그렇게 됐었고요. 그다음에 3단계 갔을 때 과연 이 기세를 못 꺾으면 어떡하나. 그다음에는 뭐 전 국민 외출 금지 같은 그런 아주 초강력 조치밖에 남은 게 없으니까 굉장히 멈칫거리는 거는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그러나 저희 같이 이제 현장에서 환자를 보는 입장에서는 지금 이렇게 매일 10몇 명씩 사망을 하고 있고 네. 중환자실이 가득 차가지고 환자들이 지금 길거리를 떠도는 상황이 되고 요양병원 환자들이 제대로 된 병원을 못 찾아가고 이런 것들을 그냥 계속 보고 둘 것이냐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두면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단계 그냥 두면 그냥 이 상태 그냥 갑니다. 갑자기 500명으로 줄거나 300명으로 줄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매일매일 사망하는 그 환자들을 생각하면 뭔가 좀 다른 조치가 지금 필요하다. 더군다나 스스로 정해놓은 3단계의 요건을 충분히 갖춘 지가 상당히 지났습니다. 예,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네, 실제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서울 구치소 확진자가 병원을 찾다가 이제 구급차 안에서 숨지는 사례가 있었거든요. 이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느 정도 가용 병상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었는데 왜 이런 좀 상황이 발생한 건지도 궁금합니다. 가용 병상 수만 봤을 때는 이게 병상 부족 때문에 일어난 사망 사건이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중환자 치료 전담 치료 병상 같은 경우도 전국에 195개 정도가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고 가용 병상만 그리고 수도권도 94개거든요. 네. 근데 이 경우를 보면은 이 확진자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에 조금 상반되어 보이는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30대의 비교적 젊은 나이라는 것이고요. 다른 한 가지는 고혈압을 갖고 있는 기저질환자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구치소 내에서 빨리 대처가 안 됐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증상이 심각하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빨리 악화될 줄 내다보지 못했던 측면이 있는 것 같고 또 거기에 맞게 인력이라든지 체계가 준비가 돼 있었느냐 이 부분을 좀 따져볼 만한 문제다. 그러니까 병상 부족이 아니라 그 병상으로 이동하는 그 과정에서의 어떤 부족함이라든지 대비되지 않은 그런 것들이 더 크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병상 자체가 없었던 겁니까? 아니면 병이 워낙에 빠르게 악화를 하기 때문에 그런 속도를 미처 제어하지 못한 겁니까?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아마 정확한 것은 이제 사실관계가 규명이 돼야 알겠지만서도요. 모든 감염병은 갑자기 진행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도 예외는 아닌데요. 그래서 사실 감염병의 치료, 특히 이 폐렴 아닙니까? 이 코로나19가 예. 폐렴으로 네. 사망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우리나라 그 국민건강보험단 심사평가원에서도 8시간 안에 제대로 된 치료제가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정확하게 규명을 하고 그것을 제대로 하는 병원이 잘하는 병원이다라고 평가를 그렇게 하고 있을 정도로 신속한 치료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아주 빨리 사망하시는 분은 좀 예외적일 수 있고요. 대개는 시간적 여유는 있습니다. 몸이 많이 아프면 숨이 차고 그때 병원에 옮겨서 제대로 된 치료를 하기 시작하면 그중에 일부만 돌아가시고 나머지는 대개 환자를 살릴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신속한 판단과 제대로 치료할 수 있는 병원으로의 전원 이것이 가장 핵심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확진자 수만큼이나 지금 폭증한 것이 사망자 수고 사망자가 오늘 발표된 기준에 따르면 917명입니다. 뭐 1000명을 넘을 것이다라는 관측도 해주셨는데 이렇게 많은 사망자가 나온 큰 고리가 요양병원이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코호트 격리가 그런 많은 사망을 낳는 것을 부추겼다라는 일각의 시선들도 있어요.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예, 코호트 격리는 제가 여러 차례 지적을 했는데요. 사실은 동일 집단 격리라는 굉장히 그 전문화된 역학의 어떤 부분인데 그냥 일반인들은 어느 병원에서 또 어느 시설에서 생겼으면 코호트 격리라 그러면 그 시설을 닫아버리는 것을 코호트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안에 있는 분들은 다 분류를 달리 해야 돼요. 그러니까 동일 집단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환자, 그다음에 환자가 될 위험성이 있는 분들, 밀접한 접촉자들, 그리고 전혀 상관없이 그 병원에 그냥 공간만 같이 있었던 분들에 대한 평가를 하고 분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다 전문성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국에 있는 수많은 요양병원에서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 의료진들이 각 병원에 있질 않습니다. 네. 예,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제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고요. 다행히 질병청에서 몇 개 팀을 구성해서 들어가서 이제 자문을 해주고 정리를 해주는 그런 팀을 만들었다니까 좀 기대를 해보지만 아마 중과 부족일 겁니다. 뭐 전국에 있는 수천 개 넘는 그런 시설에 어떻게 세 팀이 들어가서 자문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갑자기 전문가가 많이 생기는 건 아니지만 조금 더 많은 팀들을 만들고 각 지자체별로도 그래도 이런 감염이나 역학 쪽에 경험이 있는 분들을 모집을 해서 자기 지자체는 자기가 지킨다는 생각을 갖고 자기 지자체 관할 구역에 있는 요양시설에 대해서만이라도 뭔가 지금하고는 다른 조금 더 고급 판단을 할 수 있는 인력들을 파견시키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 하나만 더 여쭤보자면 그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 같은 감염 취약시설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시설들에서 확진자가 1차 유행 때부터 꾸준히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느끼는 바로는 이번 3차 유행 때 유독 좀 피해자가 많다라는 느낌을 받거든요. 여기에 좀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건지 어떻게 좀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는 보지 않고요. 네. 결국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숫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전에 우리가 1,000명을 본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긴 기간 동안 2주, 3주가 넘도록 1,000명을 안팎을 한 적이 본 적이 없습니다. 1차, 2차 대유행 때는요. 그래서 그 여파가 사회 골고루 번지던 중에 가장 취약지구라고 생각하는 요양시설, 교정시설에 나타났을 따름인 겁니다. 네. 교정시설 언급을 해주셨는데 동부구치소에서 지금 1,000명 가까운 확진자가 나온 상황입니다. 누적을 해서 1,000명 가까워졌는데 거의 이 정도면은 그러니까 수용자 가운데서 거의 절반 정도가 걸렸다고 봐도 될 정도로 지금 많이 악화한 상황인데 어떻게 이렇게 악화하게 된 겁니까? 네, 농포구치소에서 여러 가지 뭐 골든타임을 좀 놓친 부분도 있어요. 지지난달이죠. 11월 27일에 처음에 직원이 확진이 됐는데 그 이후로 이제 전수조사를 하기까지 전수조사가 12월 18일 정도에 시작이 되거든요. 예. 그 상당한 기간을 그냥 허비한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고 또 마스크 보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원활하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법무부에서는 예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그 굉장히 중대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에 대비가 안 돼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교정시설이 좀 양면성이 있죠. 한편으로는 통제가 굉장히 쉽기 때문에 이 방역에 유리한 측면이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한 번 누군가 확진이 됐을 경우에 감염이 전파될 수 있다라는 또 두 번째 가능성에 대해서 충분히 대비가 안 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이제 일단 무증상이나 경증 확진자 같은 경우는 경북 북부 교도소로 이송을 한 상태고요. 비확진 수용자들은 서울 남부구치소라든지 강원 북부교도소 이쪽으로 이감을 한 상황이고 현재 이제 동부구치소가 원래 정원이 2,000명 정도인데요. 남아있는 인력은 1,100명 정도인데 근데 현재 또 워낙에 이 전파세가 좀 심각하다 보니까 남아있는 인원에 대해서도 쉽게 좀 장담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평론가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이감을 했는데 이감된 곳에서 또 확진자가 빠르게 나오고 있어서 이게 뭐 저희가 이제 그 생활치료센터죠. 생활치료센터에서 당분간 격리를 하는 것처럼 지금 재소자들을 뭔가 일정 기간 동안이라도 분리를 따로 해서 뭔가 조치가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일각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건 전적으로 전문성 부족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보도에 의하면은 법무부에 이제 교정본부라는 게 있는데 그 본부 안에 의료인이 간호사 1명 정도에 그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본부에서 어떤 전체적인 코디네이션, 조절 역할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전문가가 없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바이러스에 오염이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즉시 당연히 검사하고 2주 격리하고 격리 끝날 때 검사 한 번 더 하고 풀어주고 이런 과정을 당연히 거쳐야 되는데 그걸 그냥 물리적으로 그냥 옮기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거기에서 당연히 발생하는 것은 뭐 피할 수 없는 현상이 된 것이죠. 요양시설도 그렇고 교정시설도 그렇고 결국에는 인력의 부족 때문이다라는 게 공통적인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전문가를 좀 존중하는 그런 그 풍토가 이 기회에 좀 조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거의 모든 나라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남아공발 변이 바이러스까지 나온 상황. 변이 팬데믹이라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평론가님, 전 세계 바이러스 변이 상황이 어느 정도까지 심각한 상황입니까? 네, 영국에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유럽으로는 뭐 금방 번져 나가는 것이고요. 유럽에 거쳐서 유럽에서 뭐 스페인에서 칠레 이런 경로를 통해서 중남미로도 번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프리카로도 번졌고 아시아 같은 경우는 일본, 싱가포르, 한국 그리고 대만, 중국 이렇게 또 계속 번져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에서도 감염 사례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 감염 사례를 보면 어떤 거냐면 여행 이력이 없는 확진자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 감염이 돼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이미 지역사회에서 전파가 될 대로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 한국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전 세계적으로 이미 퍼져나갔다라고 하는 것은 기정사실화된 것이고 확실하게 확인된 국가만 해도 지난 보름 동안 한 20여 개국 정도가 됐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명백한 현실이다라고 진단을 해야 되겠죠. 이게 변이가 변종이라고 안 부르고 변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또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방법은 기존에 우리가 잘 알고 있었던 코로나19 바이러스하고 대비했을 때 대응 방식에서 어떤 차이점이 있어야 될까요?
지금 어저께 질병청장이 발표를 했지만 우리나라의 바이러스의 특징이 S, V, GH 이런 타입으로 변하는 건데요. 네. 그게 다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라는 바이러스의 아류들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지금 우리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영국 변이는 GR이라는 건데 이제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그것이 많이 이제 들어오지는 않은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계속 변합니다 앞으로. 네. 근데 우리는 이 바이러스가 특별히 전파력이 센 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시기를 늦춰야 될 겁니다.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늦춰야 되고 그다음에 들어오더라도 최대한 그 안에서 우리가 빨리 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 K방역이 가장 잘해온 3T라는 거 검사. 그래서 이 검사를 더 정교화시키고 더 늘려야 돼요. 근데 문제는 이 변이 바이러스를 찾는 것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PCR 검사하고는 또 다릅니다. 예. 굉장히 고급 검사이고 시간과 인력이 많이 듭니다. 전장 유전체 분석하는 데는 일주일이 걸리고요. 그 이제 잘 아시는 이제 스파이크 단백질 부위의 유전체 변이만 보는 데도 한 이틀이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했는데 지금 그걸 하는 데가 우리나라 국립보건연구원 질병청 산하에 있는 그 연구원인데 사람이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지원을 하고 규칙적으로 계속 정기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변이 바이러스 영국에서 제일 먼저 우리나라에서 발견한 게 22일 날 들어온 것도 그것도 거기서 검사를 하다가 걸린 거예요. 의심됐던 사람은 결과가 그 다음에 나온 거고 그 전에 하다가 걸렸는데 그런 정기 검사를 더 자주, 더 많이 해야 변이 바이러스가 얼마나 있는지 실태를 파악하고 그러면 우리가 그때 좀 더 조일 수가 있겠죠. 예, 그런 식으로 좀 대비를 해나가지 않으면 지금 뭐 미국같이 갑자기 들어오고 여행한 경력의 염산이 발견되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퍼지게 되겠죠. 역시 인력 문제 그리고 또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셨던 것 같고요. 그 정부가 지난달 14일부터 임시 선별검사소 운영하고 있죠. 관련 이야기 해보고 싶습니다. 사실 저도 뭐 따로 접촉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증상도 없었지만 검사를 했습니다. 굉장히 시설도 잘 돼 있고 여러 가지로 편리한 점이 있던데 이게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2주 더 지금 연장해서 운영을 한다고 하고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서 좀 어느 정도 무증상 확진자를 많이 찾아냈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들리는 것 같아요. 네, 지난 17일 동안 운영을 해서 33만 명 정도 검사를 했고요. 그중에 922명 이렇게 확진자가 발견이 됐습니다. 이 비율로 치면 0.27% 정도인데 다른 검사에 비해서 양성률이 높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거꾸로 생각하면은 이제 검사를 보통 때 뭐 유증상이 나타난다거나 이러지 않기 때문에 검사할 기회가 없었던 사람들까지도 선별검사소를 통해서 기회를 얻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어쨌든 이 과정을 통해서 무증상 확진자들을 추가로 발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은 성과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17일까지 이 운영 기간을 연장을 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몇 군데 줄어드는 곳은 있을 겁니다. 네. 지금까지 운영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한산한 곳들이 있었을 것이고 또 의료진의 피로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좀 중복되는 것을 통합해서 운영을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주말에는 오전만 운영하는 쪽으로 어느 정도의 시간 단축, 이 정도 차이는 있을 뿐이고 17일까지는 계속 운영을 하기로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엔 백신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WHO가 화이자 백신에 대해서 긴급 사용을 승인했는데요. 그동안 미국과 영국 이렇게 나라 각기 이렇게 긴급 사용 승인을 하지 않았습니까? WHO 차원에서 승인이 떨어졌다는 건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WHO가 이제 전 세계 회원국 200개 가까운 나라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WHO가 승인을 했으면 그 회원국들도 거기에 따라야 된다, 혹은 따를 수 있다라는 그런 큰 사인이고요. 이제 뭐 미국, 영국, 유럽,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식약 허가에 관한 그런 아주 이제 규제 당국이 강력한 실력을 갖고 이제 있지만 그렇지 못한 나라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기는 어떻게 하는가를 기다리는 나라들에 대해서는 특히 이제 저소득 국가들에서는 아마 이런 결정이 굉장히 도움이 될 거고 특히 이제 WHO가 참여하고 있는 이 우리 코백스 퍼실리티라는 예. 거기에서 이제 그것이 이제 작동을 하게 됐다. 거기에 포트폴리오에 이 백신이 들어가게 됐다라는 그런 사인이기도 하죠. 네, 그 화이자 그리고 함께 모더나도 빨리 국제 승인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우리 정부가 이제 모더나 백신 2천만 명분을 계약해서
내년 5월부터 국내 공급한다라는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우리 국민 5,600만 명이 100% 접종할 수 있는 백신 물량이 확보됐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정부는 발표를 했죠. 네, 좀 다양한 것은 사실 백신은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감안했을 때 다종이 확보되는 것이 바람직하거든요. 초반에 아스트라제네카의 의존도가 컸었는데 거기에 비해서는 여러 백신과 계약을 하면서 좀 리스크가 낮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또 확보할 수 있는 백신도 있기 때문에 좀 다종을 확보하는 데서는 용이해졌다라고 보여지는 게 있고요. 예. 다만 이제 오히려 처음에 확보를 했던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 EU에서의 승인 이 정도는 좀 있어줘야 국내에서도 도입을 하기가 좀 마음이 편할 텐데 그게 안 되고 있는 부분들 그런 것은 좀 난점으로 남아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또 백신이 확보되더라도 국내에서 유통이라든지 보관 이런 문제들도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일단 양적으로 확보된 부분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도 크게 관심이 좀 집중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5월부터 들어올 예정인 모더나 백신 이야기 해봤는데 사실 미국에서 파우치 박사가 어느 회사 백신을 맞느냐 이것도 좀 관심이었는데 모더나 걸 맞았었잖아요. 이번 계약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박사님께서는? 모더나는 당연히 mRNA 백신이라는 그 최신 백신이기도 하지만 같은 그 계열인 화이자에 비해서 장점들 좀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냥 우리가 갖고 있는 냉동실이 유효하고 한 달간 냉장실에서 보관이 가능하고 하기 때문에 아마 두 개가 똑같은 조건으로 들어온다면 우리나라에서도 훨씬 더 모더나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게 되지 않으리라고 보는데요. 문제는 똑같이 만들어졌어도 이 항체의 유지 기간이라든지 그다음에 정말 병을 예방할 수 있느냐라는 건지 그다음에 또 백신을 맞아도 남한테 옮길 수가 있어요. 예. 난 바이러스를 갖고 있으니까 병이 깊어지지 않는 것뿐이죠. 이제 그런 것들을 다 큰 비교가 끝나는 때가 내년 6월쯤 올 겁니다. 예, 3상이 끝나고 이제 6월 정도 지나면 보통 큰 흐름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봐가면서 이제 또 판단할 기회가 또 오리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김수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